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 남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은 정치 잡담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뭐 어떤 잡담? 사법논담 뭐 이제 법률 얘기보다는 좀 정치 얘기가 좀. 아니, 정체성에 반하는 말씀을.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법에는 관심이 있고 뭐 정치 얘기 뭐 할 한번 해보세요. 얘기들은 많은데요. 네, 인수위 얘기도 있고 뭐 총리.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에게 아주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네. 자, 눈치 보지 마세요. 저 그렇게 하니까 판을 또 깔아주시니까 뭐 진행자의 뜻에 따라서 좀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쳤습니다. 설쳤습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이 뭔가 이런 엔딩이네요. 이거 뭔가 그러니까. 뭐 깔아주면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예. 멍석 깔아주면 춤을 춰야지 지금 갑자기. 춤이 안 춰집니다. 오그라들어가. 춤이 안 춰집니다. 예.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요즘 뭐 좋은 일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당의 공천관리위원이 돼가지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그래서 이제 권력의 단맛을 좀 보고 있죠. 막 여기저기서 막 부탁 전화 오고. 뭐. 그럼 윤핵관 반열에 오른 거예요? 아니요, 윤핵관 반열은 아닌 것 같고요. 완전 이핵관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지는 또 뭐 꼭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제 제가 당에 걔도 이제 당핵관이구나. 당핵관. 예, 이제 왜냐하면은 저 이제 통이동 쪽에서는 또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진짜 이번에 공관위에서 그 페널티 규정 약간 손봤더만요. 그러니까? 예, 그거 어제 저도 회의했는데 예, 그게 이제 원래 홍준표 의원 25% 페널티 받는 거였는데 이제 한 최대 10%. 네, 최대 10%로 확 줄었죠. 그거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홍준표 의원이 그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뭐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예단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진 현 시장은 뭐 삼선 포기할 것 같은 게 뭐 뉴스 나오던데. 네, 요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안 좋아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김재원 최고 또 그리고 뭐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나오긴 한데요. 뭐 그분 뺀다고 하면.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아 나가나? 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따로 나오면은 안 될 걸요. 예. 뭐 어쨌든 간에 홍준표 의원이 그 페널티 규정 10% 정도라 그러면 무난하지 않을까.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만. 듭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유튜브 송출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디오 사고가 있어갖고 앞부분 얘기가 못 나갔다네요. 근데 앞부분 얘기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없었잖아요. 아니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당핵권이 됐다는 중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이 됐다라는.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부터 들렸대요. 예. 다 들렸네요. 네, 뭐 사실은 제가 뭐 공관위원이 뭐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머리를 잘 깎아야 되는데 남 공천하는 것보다도. 아무튼 뻔한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에서는 지방선거 성적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대선에서 이겼던 지역은 그래도 가져오는 정도 수준. 네. 거기 플러스 경기도 정도까지. 그 질문 꼭 드리고 싶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는지. 저희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오늘 한답니까? 거기도 이제 저도 어제도 다른 측근분한테 들어봤는데. 오늘 하는 거면 뭐 출마를 한다는 거네요. 5대5시래요, 진짜. 뭘 5대5입니까? 근데 진짜 저도 당연히 그 SNS 대문도 바꾸셨더라고요. 막 이렇게 따뜻한 보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100%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그러니까 성적표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뭐랄까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뭐 많이 고민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저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달아오르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해요. 네, 아직 좀 그렇죠. 유권자분들이 그렇죠? 보시기에는 라인업이 좀 나와야 이제. 근데 어차피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공천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사법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산자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뭐 그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 대해서도 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고발이 2019년 1월 달에 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같이 고발을 했다가 그쪽은 지금 실형 선고까지 떨어져서 대법원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산업부 쪽은 멈춰 있었고 사건 자체는 2017년 7월 8월에 있었던 거예요. 사태 종용 사건이죠. 매우 복잡하거나 뭐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한전의 그 자회사 사장들한테 그만두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굳이 뭐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시간 끌었던 거는 설명 자체는 뭐 대부분 판결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선 끝나고 이거하고도 맥이 좀 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도 1호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맥이 닿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제 얘기보다는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좀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뭐냐면 이 사건도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거 합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뭐 직권남용죄 되기 좋겠죠. 지금 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산업자원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한전 자회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를 획득해서 별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까지 다 왜냐하면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된 수사가 아닌가 저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좀 그런 것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 정부 코드 맞추기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도 뭐 빠르네 뭐 이런 얘기 참 빠르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뭐 또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까지 오히려 현 정부 코드 맞추기를 해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검찰이 일단 비슷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기다려서 수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아주 애매한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1심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나의 핑계거리고 솔직히 검찰이 그냥 이거는 좀 검찰이 좀 코드 맞추기였든지 아니면은 쫄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뭐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야 뭐 이미 금방 퇴직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산업부는 그래도 훨씬 더 실세 부서고 또 이 큰 발전자 회사 그 사장 임명하고 이런 거는 산업부 장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망설였던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글쎄요. 뭐 아무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검찰이 정권 바뀌자마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고 이런 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오비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대선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 나오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는 환경부 사건이랑 판박이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1월 달에 고발 조치가 돼 국민의힘이도 당시 고발한 쪽이 그때 아마 한전 자회사 사장들 다 조사 받았을 거예요. 받아서 진술 들었을 겁니다. 나가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걸로 사실 범죄 사실이 지금 환경부 사건하고 맞춰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냥 압수수색을 굳이 할 이유는 사실 없고 추가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어느 쪽으로 튈지 그에 따라서 뭐 지금 천 변호사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도도 좀 개입된 건지 요 얘기까지 같이 이야기라고 하면 좀 종합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추미애 장관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 접수를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죠.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묶어서 얘기를 하자라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점점 그냥 쌓아놨던 거.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실세 내지는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쌓아놨던 거를 이제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그래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보자 이런 건데 천하람 변호사의 진단에 따르면 정상화다. 저는 뭐 쌓아놓던 뭐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참 애매해요. 이게 이제 뭐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부분 정치적인 수사거든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정치적 쟁점이 되던 거를 법원이나 검찰에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이 고소 고발인데 사실은 고소 고발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당하고 관계된 어떤 시민단체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소 고발이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사법 당국이라든지 뭐 수사 당국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좀 티나게
뭉개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그럼 환경부 장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했는데 왜 환경부는 처벌받고 힘 있는 산업부는 처벌 안 받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정리를 하면 박준 변호사는 코드 맞추기다라는 거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정상화다. 네, 코드 맞춰 왔던 거다 지금까지. 예. 좋습니다. 좋은데 네. 근데 뭐 코드 맞추기든 정상화든 왜 타이밍이 지금이죠? 새 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왜 지금일까요? 그게 또 그것도 있어요. 사실 코드를 맞추려면 어차피 그 출범을 하게 되면 코드 맞추는 게 당연한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가 어제 업무 보고를 하긴 했는데 업무 보고가 유예되고 이랬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건데 제대로 지금부터 해줘야지만이 취임했을 때 제대로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월 인사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네. 지금 정도 해줘야지 이게 타임 스케줄장 맞는 거지. 취임 이후에는 뭐 당연히 작동하는 구조니까요. 한다면 지금이죠, 사실은. 뭐 이게 또 다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동부지검에서 이런 걸 너무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산업부 사건 이런 거를. 근데 억누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친여 성향의 아직까지는 검사분들의 힘이 좀 빠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그립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이전되는 시기니까 네. 뭐 그렇게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박범계 장관 소개를 했는데 참 빠르네라고 얘기했던 게 보고는 됐던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라고 동부지검에서 보고를 했을 거고 이 정도 사건이면 사실은 말씀처럼 청와대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김호수 총장도 알았을 거고. 근데 보고 받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참 빠르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이거 검찰이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증거잖아요. 타이밍도 그렇고 아주 유사한 사건에 뭐 명분은 대법원 사건 기다린다 하지만 좀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냐. 비슷한 사건이면 동시에 처리를 해서 뭐 하든지 좀 이렇게 티나게 해야 되나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쩌면 이것도 매개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질문 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한번 미뤄졌던 법무부 이제 그 인수위 보고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대외적으로 했던 발언과는 다르게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업무 보고가 유예돼 가지고 아마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법무부에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시간 테이블로 보면 24일 날 업무 보고가 예정됐었는데 23일 날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 현 정부 아니면 당선인 정책 반대한다고 박범계 장관 하고 그 다음 날 유예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유예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업무 보고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좀 공감한다라고 했고 사실은 제가 그 다 들여다보니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제가 봤을 때 입법 사항이거든요. 뭐 훈령을 고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인수위 쪽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고요.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게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측면이라면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어차피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피해가는 모양새로 답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수위가 이거 미루고 한 거는 저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뭐 약간 좀 그렇고 그리고 근데 원래 인수위 업무 보고라는 게 그 아예 그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 양식 중에 당선인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방법론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 부처는 입법부와 다르게 대통령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입법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뭐 100대 과제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뭐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거든요. 맞기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서 아마 법무부도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 사람들이 박범계 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냥 둘 다 걸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고는 해야 되고. 양다리 걸쳤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성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이 작성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국이 자체가 검사들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작성을 하면 보고서는 네. 박범계 장관의 저기 결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죠. 네. 박범계 장관한테 설득을 했겠죠. 계속 이렇게 유예시키겠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가. 그래서 내용 보면 크게 찬성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 보면 우리가 못해 가겠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반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거 다 장관님한테 보고된 거다. 보고된 걸로 지금 저희가 인수위에 보고하는 거다라고 했고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 그러면 간다면은 왜 뭐하러요 박범계 장관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했던 거예요.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네. 하니까 좀 긴장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법무부 간부들의 반기가 아니라 박범계 장관의 변심입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또 그날 또 뭐가 있었냐면 전날 회동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청와대 회동 얘기하는 거죠? 예. 강대강으로 가면 박범계 장관은 뭐 장관이기 이전에도 정치인이기도 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겁니다. 이걸 갖고 계속 논란이 돼서 예컨대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 공약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더 눈에 띄게 되고 뭔가 구정권 신정권이 싸우는 모양새 되는 거를 아마 좀 오래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일단 먼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는 검사 말고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간부들이 일단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걱정될 수 있어요. 이제 뭐 검찰 출신이야 뭐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어떤 법무부 안에서 성장했던 분들은 차기 정부랑 어떤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또 꺼려질 수 있고 충분히 그러면은 박범계 보통 우리가 보면 현 정부의 장관이 인수위의 방침에 강하게 반대 메시지를 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장사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이슈 되는 거를 노렸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의견으로 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 당연히 가능하지만 장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그 실국장 법무부에 1급 뭐 2급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박범계 장관은 설득했겠죠. 저희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예, 장관님 좀 이렇게 좀 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그 질문을 드렸고 이제 현안에서 벗어나서 일반론을 한번 좀 두 분께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 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줄 서고 있다고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왜요라니요? 계속 그래 왔었고 이미. 원래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제가 또 말하면 좀 그런데 뭘 구역이 오고 좀 전에 70년간 그렇게 왔는데요. 달리 볼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이제 강하게 그립을 잡는 쪽한테는 좀 붙고 또 자신 조직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는 쪽 이건 검찰에 대한 시각이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다른데 네. 천 변호사하고 저도 다 다르지만 네. 그럴 때는 또 우리 조직을 건드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모양새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렇다면 그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겠죠.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읽으세요? 저도 지금 저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 추미애 장관 이럴 때 인사 발령을 통해서 좀 한직으로 밀려났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좀 핵심 부서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사실 그 정도로 꽤 높은 분들 빼고는 일선에서는 줄을 설래야 설 수가 없어요. 줄이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양반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지나고 나니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돌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 안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계속 뉘앙스는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수사지휘권도 폐지를 한다면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이 정도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민주당에서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하면 또 검찰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알아서 움직이니까 굳이 윤석열 당선인이 예컨대 전화를 하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특이한 게 가족 문화가 돼 있습니다. 검찰 자체가 하나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한 조직 안에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뭐 입김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아서 빡빡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아마 저도 박 변호사님이랑 좀 생각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해요. 뭐 아마 제가 나쁘게 표현한 건 절대 아니고요.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늘 지켜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저는 약간 그래도 당선인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검찰은 이미 본인이 잘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의 여러 분야를 인수를 받고 지금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정 전체에서 보면 검찰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 당선인이 뭐 이제 검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뭔가 어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 정부에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산업부 수사를 뭉갰다. 뭐 이런 것과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너무 뭐 일반론이지만은 검찰을 좀 아예 쪼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뭐 예를 들면 한 고등검찰청 정도 수준에서 미국의 주검찰 정도로 쪼개듯이 뭐 어떤 그 제도 개혁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또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거를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이제 산업부 등이 이제 수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면 성과가 나도 골치 아픈 거예요. 과연 지금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게 유리한 건지. 유리할 수도 이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나가라 못한다 얘기죠. 적폐 수사, 보복 수사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게 또 사정부 사건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나갈 필요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좋은 일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그럼 제가 최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 개혁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뭐 공수처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변화 말고 검찰 체질 개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는 체질에 입각해서 볼 때 진전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예를 들어서 뭐 100%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잘못된 게 약간은 정상화됐다. 그래서 그게 사실 필요한 게. 근데 지금 전하람 변호사는 지금이 정상화되고 있고 막 기정사 사람마다 정상화를 달리 보는데요. 관점이 다르니까. 네. 저는 검찰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문민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쪽인데 그런 어떤 검찰 파쇼 이런 부분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들을 아니면 제도를 바꾼 게 저는 큰 거라고 봐요. 비록 공수처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공수가 있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수사권이 조작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잘 됐고 공수처가 있음으로써 검사 하나하나가 할 때 되게 신중해지고 예전에 그 부조리는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옛날의 검찰에 비해서 더 좀 쪽팔리는 검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과 부딪혔을 때 이제 기존에 뭐 관점은 다르겠지만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 한직으로 다 발령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검찰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눈밖에 나면 회사 생활이 검찰 생활이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저는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길게 보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충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제도적인 개선으로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정권 초창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사 열심히 해주니까 특수부 검사들 막 오히려 숫자도 늘리고 칼 휘두르다가 뭐 또 분위기 바뀌니까 이게 또 뭔가 검찰과 대립각 세우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따지면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한편으로는 아이러니다. 네, 투머치죠, 투머치.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부장 검사 이름 한 명 한 명을 왜 외워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어찌 본다면 지금 뭐 대한민국 현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좀 그 다른 건 여쭙고 마무리할 텐데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불거졌습니다. 특활비 내역 공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단 그 법원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는 사비로 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왜 공개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내지는 왜 못 하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면 거기에는 특활비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근데 1심에서 그 주장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근데 법원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좀 공개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로남불 논란이 나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거 안 하시고 또 항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15년간 못 본다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뭐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오히려 논점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 소송에 제가 정확하게 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활비 내역을 좀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옷값을 공개하는, 옷값이 없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요? 있어야 공개를 하죠. 만약 말 그대로 있으면 지금 해명 자체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 해명이 틀렸으면 그 청와대 해명한 사람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쓴 게 사비로 다 했다라는 거죠. 특활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기 어려운 거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비면 옷 사는데 그거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개 자체가 사실은 논란을 위한 논란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거랑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핵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하면 그걸 해야 되겠지. 옷 샀는 거 이거 지금 하나에서 10가지 지금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특활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려면 다 합시다 차라리. 국회도 하고요. 뭐 국정원도 하고 검찰도 하고 그래 하자하면 다 하죠. 왜 자기들은 안 하고 왜 청와대만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 1심 판결에서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면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뭐 프랑스를 갔다 오실 때 이런 의전 비용이 사용이 됐다. 근데 여기에 옷값은 없다라는 게 이 기록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옷값을 사비로 쓰셨을 수 있어요. 저도 청와대 발표를 당연히 믿고 싶고 그러면은 이 공개하라는 내용을 공개를 하고 여기에 옷값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특활비라는 게 지금 거기도 의전 들어갔잖아요. 의전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말하기 곤란, 국가 뭐 기밀 안보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개하기 이상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특활비라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건데 그래서 청와대가 꺼려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옷이 있냐 없냐 샀냐 안 샀냐 이 부분은 해명을 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안 샀다라는 거는 특활비로. 뭐 그 정도면 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틀렸다면 책임져야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검증 어떻게 합니까?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예를 들면 이런 이번 순방 예산 편성에 이런 뭐 사비로 써야 되는 내용이 이게 없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네 무죄라고 네가 밝혀라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란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냅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튀어나갑니다. 튀어나와서 다른 게 또 문제가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안 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이 국가기관의 이런 유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국가를 대리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통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내용을 가져다가 판사님만 보실 수 있게 냅니다. 먼저. 그건 방법이죠. 네, 먼저 저희가 판사님만 보실 수 있게 내고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공개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다. 근데 제가 이 사건 판결에서 생짜 그냥 다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거를 보면 청와대에서 법원에도 이거 전혀 안 알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송 절차에 별로 협조를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 그냥 언론으로만 접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뭐 항소심 이거 뭐 실익이 있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의전 비용 중에 이거는 공개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법원도 판결에서 그런 거를 써주거든요. 만약에 그 일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거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저는 의전에서
어디 갔다 오신지 뻔히 공개돼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는 게 뭐 소송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본 적이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특수활동비 많은 것을 공개된 글을 오래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원칙적으로 특활비 공개를 하려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지만 다 공개가 돼야 돼요. 여기만 자꾸 할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아주 독특하고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취지에서 봐야 되지. 여기 자꾸 공격하기 위해서 옷값 공격하려고 자꾸 뭐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시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이런 게 눈에 띄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이런 옷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뭐 청와대가 스스로 야기한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특활비 뭐 100%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이나 뭐 검찰도 요새 하도 이슈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특수 수사에 사용하는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는 거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순방에 들어갔던 비용 글쎄요. 아니, 그래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선을 긋기가 어려운 그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거예요.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이걸 소송을 수행하면서 판사 보여주고 그 말씀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걸 두부 자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합니까? 이래 따지기 시작하면 특수활동비 하나하나씩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어렵다고 근데 아무튼 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옷 뭐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사 입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또 엄청 공격을 했었다 보니까 역시 모든 것은 부메랑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정리하면 특활비 논란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제기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국회의원 특활비도 얘기 나온 적이 있었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도 조사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남지사 특활비 도금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국정원 특활비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결론은 공개가 안 된 겁니다.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따라붙었지만 항상 했지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한 10년 뭐 10년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아요. 네. 정부나 정권이 바뀌고 공격할 때 제일 쓰기 좋은 게 특활비예요. 왜냐하면 뭐 막 썼을 것은 보이거든요. 뭐 증빙 서류도 없을 뿐더러 잘 공개. 그래서 항상 이쪽 저쪽이 바뀔 때마다 특활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다 증빙 자료를 못 내놓는 분야니까. 또 그 얘기를 했다가는 상당히 이거는 뭐 안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공개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공관위원은 특활비 없나요? 없어요. 1원도 안 줍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들 진짜. 예, 나중에 뭐 회의비라도 좀 줄라나? 뭐 거마비는 좀 주지 않습니까? 안 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의원들은 보통 아니 공천위원을 하면서 왜 그래요? 착취. 너무 강한 단어를 썼네요. 예, 제가 뭐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앞서 오디오 사고가 있어서 혹시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아주 박준 변호사에게 특별히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박준 변호사가 사법논담이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선집중과는 내일 청기노소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까 한마디로 하면 배신 때렸는데 배신입니까? 다시는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그런 느낌이네요 않아요. 지금. 예. 경위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저기 옆에 있는 방송국 YTN 라디오 이제 아직 이름을 뭐 뉴스킹 뭐 이렇게 정했던 것 같은데 뉴스킹 왕? 와. 킹왕짱 할 때 킹? 예, 킹. 예.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라고 라디오 이제 이 시간에 시선집 시간에 라디오 진행을 배신 때린 거 맞잖아요. 지금 같은 시간대 가서 진행한다면 지금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신하냐 배신. 뒤통수. 경쟁이 됩니다. 김종배 선배 제끼고 내가 뉴스킹이 되겠다 지금. 그렇지. 딱 그 제목도 그거네. 딱 그거죠 지금. 야, 다 배신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좀 상황이 별별님도 배신자라고 느낌표 두 개 정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좀 겹치는 관계로 네. 제가 좀 한 2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선 집중해서 2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럼 가지 마요. 네. 그래도 축하하면서 보내드려야죠. 그죠. 네. 너무 아쉽다. 네. 제이에게님이 MBC에 잘린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에요. 잘릴 리도 없고요. 자르다니 무슨 그런 것도 말씀이세요? 없고요. 저희는 안 잘라요. 그러니까
저 영입됐다. 그리고 사실 영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축하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너무 여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너무 또 겹쳐가지고 네. 또 그렇고 네. 뭐 2학 1회 된 거 시간 좀 나면 거기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시고. 너무 하시네 진짜. 우리 2학 1회 된 거, 예.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뭐. 그리고 우리도 이왕 1회 된 거 뭐 박 변호사님 가시는 건 가시는 거고 뭐 저랑 파트너로 할 만한 분 댓글로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 좋은 얘기예요. 네, 누구 하시면 좋을지. 좀 많은 사람 있을까요? 지금 지금 그래서 박 변호사님 가시는 바람에 지금 사법 논담이 갑자기 폐지 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진짜로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 네. 사법논담 천하람 변호사의 짝꿍 지금부터 그러니까 댓글로 추천을 받도록 공개 하겠습니다. 모집. 예. 그러니까 지금 떠오른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박병께는 제가 특별히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일단 축하드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다. 네. 그다음에 지킬 건 지키고 살자. 그죠? 괜히 섭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막 세팅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시사 프로가 너무 많아. 그렇죠. 섭외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갑자기 거기서 천하람의 사법킹 이런 거 하게 될지 자기도 간다는 얘기잖아 지금. 역시 대기실에서 그 얘기했는데 무조건 오겠대요. 천하람 변호사가. 역시 아닙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여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선전하시고 워낙 팬이 많아갖고 박지원 그럼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한번 호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큰 성공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최종적인 인사는 내일 예. 청기는 사람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천하람 변호사는 좀 아쉽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예. 그렇다고 또 걸로 쪼로 따라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